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해석을 강의하는 윤진원입니다. 오늘 2019 피셋 대비 자료해석 합격 설명에는요, 간단하게 이제 2018년도에 자료해석이 출제 경향이 어땠는지, 그리고 문제, 즉 문항별로 어떤 유형이 출제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셔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내년 3월 시험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럼 3월까지 이제 저와 함께 수업을 만약에 들으신다면 어떤 수업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7년과 2018년 자료해석의 어떤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2017년과 2018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자, 2017년과 여러분들이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단적으로 제일 많이 드시는 생각은 쉽다, 그리고 어렵다 였을 거예요. 2017년 시험을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득점이 많이 나오는 해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모자란 사람도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계산을 그냥 피지컬하게 내가 풀어내더라도 충분히 다 시간 안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굉장히 무난한 문제들로 많이 구성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2017년 시험이 그렇게 쉬웠을까를 한번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해가 바로 2016년이었어요. 자, 2016년에 굉장히 역대급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해석이 결국에는 좀 어려운데 이걸 시험장에서 시간 안에 못 푸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나 되면 과연 이게 시험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이것들이 이런 시험들이 학생의 어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자료해석 능력이라는 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시간 안에 풀지 못하도록 어렵게 구성됐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약간 보정을 하는 의미에서 2017년도 난이도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6년에 수험생들이 크게 한번 대회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해 자료에서 공부를 학생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낮췄는데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해버리니까 점수가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해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90점 이상을 맞고도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균에 비춰보면 자료해석은 보통 80점 내지 85점 이상이면 합격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합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이때에는 통용되지 않았던 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난이도 조정에 영향이 있었던 건데, 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인력차가 너무 쉽다. 학생들의 수준을 좀 과소평가했는데, 이 정도를 내니까 90점이 다 넘어가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험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2018년은 거의 2016년도와 유사하거나 혹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수준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합격자 평균을 내보면, 전체 커트라인은 뭐 77.5 정도가 되는데, 보통 언어와 상판이 상쇄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이제 시험 쳐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언어가 조금 어려웠던 해였어요. 자, 하지만 상황 판단이 역대급으로 쉬웠던 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자상이 있다라고 할 때 언어가 조금 어려웠지만 상황이 올라가면서 얘들은 사실 인형과 대동소이한 점수대가 나왔어요. 하지만 자료 해석에서 점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컷을 넘거나 넘지 못하거나 이런 이제 결정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웠는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조금 봤던 문제들보다 계산스러운 문제들이 많았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하고 수업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을 했을 때 풀 수 있으나 계산을 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계산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은 똑같이 모자랐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중평균이나 비율의 대소 비교를 하는 문제들이 뭔가 계산을 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을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2017년에도 이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왜 이때는 쉬웠고 이때는 어려웠냐 하면
이때는 뭔가 구조 안에 얘들을 숨겨놨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숫자 보지 않고도 그냥 구조만 하면 아, 이건 당연히 가중평균이지. 이거 당연히 비율 대조 비교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즉, 이 구조 안에 숨겨 있지 않았던 해와 구조 안에 숨겼던 해의 차이가 저는 2018년의 난이도를 어렵다라고 평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2018년은 어려웠는데, 그럼 여러분 관심사는 2018년이 아니죠. 언제죠? 내년이에요. 그죠? 2019년.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 나와서 제가 뭐, 쉽다, 어렵다 하면 그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자, 올해 이렇게 자료 해석을 좀 어렵게 내니까 커트라인이 좀 안정화됐어요. 2017년에 커트라인이 일행이 82.5 그리고 재경이 거의 85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피셋을 어느 정도 해도 떨어지는 시험,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안 돼. 원래부터 머리 좋은 사람 뽑는 시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아, 이제 실수 때문에 떨어지는구나. 실수도 실력이구나. 이제 인역차 탓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몫은 수험생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그런 예년의 뭐 난이도를 비춰봤을 때 2019년은 아마 이와 유사한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21년에 7급의 피셋이 도입되죠.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 피셋을 치는 시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입시, 그리고 두 번째 5급 외교원, 그리고 세 번째 민간이 있어요. 자, 이 순서는 어려움에서 쉬운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간 5급 사이에 아마 7급 정도의 난이도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얘를 낮춰버리면 얘가 따라서 낮아져요. 자, 그러면 이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이게 설정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7급 수준의 적정한 피셋 난이도를 고착시키면 얘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랑 똑같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의 차이를 둘 건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얘는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 난이도를 한 해 한 해만에 확확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간 2018년도와 유사한 난이도를 유지해가면서 그 사이에 2021년에 7급 정도 난이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이건 어디까지 제 뇌피셜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늘 요인이 없어요. 더 이상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9년도 난이도는 예년보다 조금 어렵게 2018년과 유사하게 나올 거다. 자, 그래서 자료에서 경향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을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첫 번째, 아마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자, 평균과 편차 개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아마 이런, 제가 얘랑 안 친한데, 자, 편차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피셋이 시행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편차의 절대값을 씌워서 묻는 개념이 제일 처음 나왔어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나올 거는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온 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인역처에서 점점 찾아 나가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평균과 편차라는 개념이 집중적으로 등장했으므로 내년에도 출제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보여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 해석 능력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이제 비율 대조 비교는 사람들 다 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뭐 계산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1년 내내 계산 연습을 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계산 연습으로는 변별이 안 돼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래프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책을 받으셨잖아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2018, 17, 16 기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난히 2018년에 나온 그래프 문제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특히 올해 앞책형 39번. 자, 이런 거. 기차의 거리, 속력, 뭐 이런 걸로 다이어그램 작성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실전에서 그냥 벙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원칙이나 이런 걸 세웠어야만 2018년에 이런 문제를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 자, 그리고 계산이 이제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어떤 계산이 있냐면 2018년도 2번 문제 한번 펴보세요. 책 다 받으셨죠? 2번 문제 한번 펴보시겠어요? 디귿선지 봐주세요.
자, 디귿선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 분석 나 많이 했다. 근데 왜 이런 생소한 퍼센트를 물어볼까 하는 거 등장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디귿 보시면 추석 당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588만 대로 전년 대비 자 9%. 자, 9%라는 거 좀 생소하죠? 이런 거 잘 안 물어봤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535에서 588로 갔는데 이게 몇 퍼센트인지를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588에서 535 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에는 시험지는 이런 기호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3, 5, 오케이. 자, 그러면 53분의 535인데 얘가 10%가 53.5잖아요. 근데 얘가 9% 넘는지 안 넘는지 뭐 아리까리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2번부터 나왔다는 건 뒤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를 깔아놨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저라면 실전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결국 계산하려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535에 우리가 9%를 곱한다는 게 지금 이 차이값이 아까 얼마였죠? 53이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게 9%가 53인지를 비교해 보시려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얘를 같다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53 곱하기 사실 100%가 있는 거랑 다르지 않죠. 자, 그러면 0 하나 땡기면 530 곱하기 10%는 같아요.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자, 530에서 535 가는 증가율이 클까? 9에서 10 가는 증가율이 클까? 이렇게 우리가 식 구조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9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0% 넘죠. 자, 근데 530에서 지금 5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10%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 이상인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얘가 커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9%인지 9점 얼마인지를 구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계산해보시면 이거 9.9%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자료에서 2번 문제에서 이걸 제정신으로 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계산처럼 보이는 걸 어떻게 계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연습하는 게 바로 이런 포인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보는 방식을 이렇게 좀 전환해 나가시면 저는 실전에서 자료 해석에서 계산이 많다?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시면 굉장히 좀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이 까다로워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식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자료 해석의 문항을 좀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짧게요. 저는 자료 해석을 개인적으로 목표를 만점으로 이제 정하는데, 그죠? 이제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죠? 만점이 가능하냐? 너는 맞을 수 있냐? 자, 물론 저도 확실하게 만점이 나온다고 보장 못하죠, 그죠? 사람이 항상 실수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료 해석으로 합격하려면 보통 80점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실전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친구들이 목표가 80점이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왕년에 한 가닥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공부로. 그죠? 그러면 항상 우리 목표는 굉장히 원대하게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를 100점으로 잡았을 때 90점이 나오는 게 굉장히 우리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런 점수 구간을 나눌 때 95점 이상인 사람들은 90점 이상인 사람들하고 굉장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같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굉장히 좀 이제 자료를 보는 그런 눈이 좀 훈련이 많이 돼 있거나 좀 특출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100점을 만점 전략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그 95점 이상을 우리가 가를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개였어요. 자, 20번이랑 40번인데 앞책형의 20번 문제는 뭐였냐면 순위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보통 순위 자료는 우리가 T-1기와 T기 정도 두 개 순위를 비교하면서 순위의 등락을 많이 물어봤는데 2018년 순위는 시점이 4개가 등장해요. 자, 그래서 이 시점 4개를 서로 상호 비교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자, 풀다 한번 죽어봐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리고 40번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선지에 비교적 정확한 숫자가 막 들어가서 708만 원인가 뭐 이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자, 이 문제 뭐냐면 가중평균이에요.
근데 이걸 실전에서 가중평균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2018년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가중평균으로 풀 수 있는 거를 가중평균이 아닌 것처럼 구조 안에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20번, 40번을 맞을 수 있었다면 저는 100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90점대로 도달하기 위해서 맞춰야 되는 세 문제를 제가 뽑았는데, 이게 뭐냐면 17번은 리그전 문제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뭐 아마 이런 그림 기억나실 텐데, 자, 오각형을 기준으로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오각형 해서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이 문제 우리 보자마자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기출에서 토너먼트전과 리그전이라는 스포츠 대전 문제는 언제나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셨다면 17번도 맞을 수 있었을 거고요. 31번 같은 문제는 뭐냐 하면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31번 펴주세요. 자, 31번 다시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보자마자 풀기 싫죠, 그죠? 속력, 연비, 너는 내 친구가 아니야. 다음에 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설명도 여러분들 마지막이셔야 돼요. 내년에 저 설명할 거거든요. 절대 저랑 만나시면 안 돼요. 자, 속력, 연비 문제도 우리가 C 컨트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는 포기하는 문제죠. 자, 그리고 39번 문제. 아까 기차 속력이랑 거리로 다이어그램 구하는 문제 있었죠. 자, 그런 걸 맞았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90점대에 안착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합격선을 가르는 기준은 80점대 관련 문항인데 11번. 그래프 5개 등장하는 거 있었을 거예요. 5개 등장하면서 여기서 해당하는 하나 찾아라. 자, 보자마자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리고 11번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미 시간이 넘어갔는데 이거를 내가 풀고 있어야 될까?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하지만 그래프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프를 푸는 원칙을 반드시 세워놓으셨으면 좋겠고 14번 의외로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뭐냐 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동일하게 5% 이렇게 늘어났을 때 만약에 그게 4년 연속됐다면 그게 몇 퍼센트 전체적으로 늘어났겠냐 이건 물어보는 거였는데 요거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 수험생들이 많이 틀려왔었어요. 자, 그런 문제. 자, 그리고 32번 보시면 성능지수 향상폭이라는 제한적인 제약 조건을 그래프로 주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였고 실전에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37번 문제 거의 대다수가 포기했을 텐데 두 이런 전통적인 단위를 가지고 대소, 뭐 상공의 뭐 연봉이 맞냐, 보병의 연봉이 맞냐 이거 물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가중치로 대소 비교하는 문제였지 정확하게 그 옆에 원 단위로 환산한 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걔를 고려하기 시작하면 이미 시험은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실 수 있다면 이런 점수대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내가 맞을 수 있는 점수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료 해석 점수 관련해서 제가 뭐 앞에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자, 95점이고요. 얘는 지금 날라갔는데 얘는 85점 이상이고요. 80점이에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성은 여기부터예요. 그래서 합격 가능성은 여기부터인데 95점 이상을 맞으시려면 일단 버리는 문제 없어야 돼요. 자, 내가 속력이나 연비 버리고 시작하겠다. 그러면 절대 95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나는 95점부터 출발인데 인간인 이상 실수합니다. 자, 그래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시는 분들은 실전에서 95점을 맞을 확률이 큰데 그러면 버리는 문제는 없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85점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계산을 하지 않고 특정 유형을 준비할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가중평균 그리고 최소 교집합을 잘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자, 요런 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하자면 그래프를 보는 원칙을 잘 세우시면 실전에서 85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80점은 여기서 조금 뭔가 내가 엉성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운이 좋으면 운때가 맞으면 80을 넘을 수도 있고 운때가 나쁘면 8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면 좋겠고 6, 70점대는 뭐냐면 제가 5월이나 4월에 수업하고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좀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공부 안 하신 거예요. 60점, 70점대 이거 맞으신 분들이 제가 1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요. 항상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나 했는데 왜 점수 이거밖에 안 나오냐. 네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이분들은 항상 2차를 같이 고민하세요. 나 2차도 해야 되는데 바쁜데 1차 난 뭐 언자상만 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 2차 뭐 경제학하고 행정법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는데 이분들이
그 자료 해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절대적인 양을 하지 않으시고 나는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료 해석이나 피셋에 올인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2차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피셋에 올인하는 사람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핑계예요. 자, 왜냐하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1시간을 덜 자든지, 그죠? 밥을 30분만 먹는다든지 어떤 누군가는 그 시간을 정말 아껴서 쓸 거예요. 하지만 나는 쉴 거 다 쉬고 일요일날 뭐 예능 다 보고 친구도 만나고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합격하기를 바란다는 건 저는 좀 요행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60점, 70대는 저는 공부를 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양을 투하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내년에 자료 해석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3가지를 추천드리는데, 자, 계산에서 일단 벗어나셔야 돼요. 계산 연습 많이 하시죠? 물론 계산 잘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자료 해석은 계산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떤 출제 유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봐야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해놓으셔야지. 지금 바쁜데요? 2차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하고는 제가 조금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계산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는 구조나 유형이나 그리고 자료의 목적이라는 약간은 좀 추상적인 듯 하면서 거시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수업에서 저는 왜 이게 3번이 답이 되고 4번이 답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것부터 봐야 되고 어떤 함정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강조하는 건 올해 그래프예요. 자,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프 5개 등장할 거예요. 근데 5개를 실전 안에 다 본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비효율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래프가 연도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연도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도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건지, 그리고 실전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만 확인할 건지 반드시 원칙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빈출 대응과 응용 포인트를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가중평균, 그리고 최소교집합, 그래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강조하는 거 평균 편차. 올해 굉장히 핫한 주제였고 내년에도 저는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저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기본 개념 형성에 관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7월에 제가 찍었던 개강 출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개념 강력 추천이라는 건데, 자료 해석에서 이론이나 개념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메인이 되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 한 5번, 6번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뭐랑 똑같냐면 경제학 하시죠, 그죠? 경제학 교과서 10번 보면 문제 풀리나요?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모르는 개념이 어떤 건지 역으로 찾아봤을 때 저는 오히려 그 과목이라든지 이 자료 해석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 강력 추천에 사용되는 교재는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교재 이론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6시간짜리 강의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무료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윤진원이라는 강사가 자료 해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만약에 나랑 맞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저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는 나랑 맞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신 방법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다룰 건데, 저는 약간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약간 신림동의 이 강의 패러다임을 좀 깨놓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강사들이 기본서나 이론서에 집중할 때 저는 그냥 기출문제 풀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준비 안 됐으니까 쟤는 뭐 기본서가 없으니까 저렇게 수업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제가 이제 데뷔한 지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본서나 이론서를 어줍지 않게 만들어내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기본 이론이나 개념에 집중하지 않고 철저하게 기출분석 위주로 문제를 푼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강사랍시고 이제 강의를 하니까 자, 기본서 1페이지부터 봅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출제 원리 포인트 확인하실 수 있고 연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까지는 제 교재에서는 레벨 시리즈라고 해서 레벨 1에서 4까지 총 강의가 4개가 있는데 기출문제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어떤 포인트를 주로 출제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푸셔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 응용력 향상. 기출문제 나 봤다. 근데 새로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12월과 1월 사이에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총 8회에 걸쳐서 저하고 함께 하시게 될 거고요. 저는 어려운 모의고사를 출제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계산,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2월, 3월이라고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는데 설날이 보통 2월 중순이면 예년에 비춰보면 설날 이후로 한 2주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시험장 관리 때문에 최소 2주라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올해 2월 중순이 설날이면 2월 말이나 3월 초,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나 3월 첫째 주에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첫째 주에 친다고 생각을 해보면 2월 달에 뭐를 해야 될까? 그때 많이 하는 게 뭐죠? 양치기잖아요. 문제 막 드립다 많이 풀어요. 근데 오늘은 100점 나왔다가 내일은 50점 나오고 60점 나왔다 90점 나왔다 막 왔다 갔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갈 때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문제를 많이 푸는 건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 기출문제 나왔던 출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복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 제 강의로는 파이널 강의가 있습니다. 파이널 강의가 A와 B로 나눠지는데 A는 행시, 그리고 B는 민간 경력자 입법고시에서 행시에 나오지 않는 신유형 다루는 문제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간략하게 제 교재 편제를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개념 강력 추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교재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쓸 말이 없어서 그거밖에 쓴 게 아니라요. 이것만 있으면 자료에서 고득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검증된 커리큘럼입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계산해서 해석으로 전환하도록 시각을 좀 바꾸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형별로 핵심 개념만 압축적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자, 6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 자, 여기 제 교재 메인인데요. 기출문제를 분석한 강의고요.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난이도별로 구성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료에서 공부 방법은 문제에서 이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론 아무리 봐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이론을 역으로 들어가면 수험 기간이나 어떤 수험의 부담을 저는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용 문제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월간 자료 해석이라는 걸 2달 단위로 내고 있거든요. 자, 7, 8월호가 이미 나와 있고 9월, 10월호가 이번 10월 1일 강의 때부터 또 제공이 될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기출 문제의 표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텐데, 자, 이게 응용으로 출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2018년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풀면 맞겠죠. 왜냐하면 난 분석해봤으니까. 정답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표나 자료를 가지고 2017년이나 2016년에 물어봤던 사고를 물어본다? 과연 내가 맞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응용 출제가 되고 실전과 유사한 난이도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크게 3가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거 몇 개만 응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들은 보통 12월부터 준비한다는데, 자, 지금부터 하는 게 너무 과한 게 아닐까. 자, 합격자들 법조에 인터뷰한 거 보면 한 달 했다, 2달 했다, 뭐 이런 얘기 많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11,000명의 응시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20%만 합격합니다. 그러면 이 20% 안에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피셋형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공부 안 해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독해 뭐 보면 수능 국어부터 항상 만점이었고, 그리고 뭐 비문학, 문학 가릴 거 없이 잘한다, 퀴즈도 잘 푼다, 뭐 이런 사람은 사실 뭐 피셋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피셋형 인간이고 나머지 절반의 티오가 일반적인 우리 일반 시민들, 그런 분들의 티오인데, 근데 거기서 또 절반은 뭐냐면 올해 처음 공부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1년 혹은 2년 이상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나보다 기출을 봐도 한 번은 더 봤을 텐데, 당연히 내가 그 사람들이 2달 한다고 해서 나도 2달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20% 중에 10%는 피셋형 인간, 나머지 10% 중에서 5%는 N수생, 그리고 초시생을 비롯해서 나는 피셋 처음 해본다, 이런 사람들이 5%를 차지하기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12월부터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늦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료에서 강사니까 저 새끼 돈 많이 벌라고 위기감 조장해서 애들 막 혹세무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제 뭐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피셋 합격자들을 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부 농도를 보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올 한 해가 조금 피셋을 덜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피셋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2달 하는데 나도 2달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2월부터 준비하는 건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다. 자, 처음 강의를 수강하는데 앞에 강의를 모두 들어야 하나요? 제가 10월 1일부터 진행하는 강의는 레벨 3입니다. 그러면 레벨 1, 2가 진행이 됐을 거고 뭐 개강추 특강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다 들어야 되냐? 나 추석 때 집에도 내려가야 되고 시간 없는데 자, 개인적으로 저는 다 들으시면 좋겠지만 정말 시간이 없다면 6시간짜리 개강추 특강은 반드시 들으시고요. 그리고 둘 중에 고르라면 전 요걸 추천해드려요. 레벨 2가 행시 외교원 난이도거든요. 레벨 1은 민간 경력자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프로그램이 5, 60점대인데 지금부터 해도 합격이 가능할까요? 안 하시면 그 점수가 그냥 2018년 기출 점수가 될 거예요. 자, 저는 제가 여러분들 합격시키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50점, 60점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셋이라는 시험을 평생 고려해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숫자 보는 대로 계산하고 내가 뭐 퀴즈 푸는 대로 풀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시간 딱 압박 주면서 퀴즈 한번 풀어봐. 이런 경험 살면서 안 해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 60점대를 할지라도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이 시험 그만두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넋두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 2차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근데 사람은 약간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거든요. 야, 나 아침에 뭐 6시, 7시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 할 수가 없어. 실강도 들어야 돼. 학교도 다녀야 돼. 자, 이런 얘기 하면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데 전부 다 여기 어릴 때 공부 못한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 없죠? 자, 공부 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중에 상위 1%만 최종 합격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 어느 정도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물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신림동에서 하는 만큼 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잠을 줄여가면서 어떤 사람은 밥을 굶어가면서 해요. 그러면 결국 그래야만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자라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합격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2차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해서 2차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저는 1차 공부를 해서 1차를 안정되게 점수를 얻고 2차에 정말 푹 담가서 3월부터 매진하는 게 오히려 2차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고민을 하시면 사실 내년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5월 달에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면 설득했어요. 2차 들어가 보신 경험 있으세요? 1차 합격하신 경험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 하시는 분들 대부분 없어요. 본인이 그냥 1차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바쁘신 분들이 오늘 추적 하는데 여기서 앉아서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붙기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응답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끝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과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게 맞나? 너무 과한 게 아닐까? 물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옆에 굉장히 설렁설렁한 사람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험에서는 이런 불확실한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게 저는 가장 우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놓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결과는 정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미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 3월을 위한 커리큘럼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의고사도 지금 프리테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12월과 1월을 굉장히 열심히 보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1년 정도 했는데 정말 저는 운도 많고 복도 많은 사람인데 제가 뭣도 아니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따라오면서 저를 믿어줬고 저와 함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학교학 멘토분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저는 작년보다 조금 더 노련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 올해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과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3월까지 여러분과 정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요. 자,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 1시간 정도 남짓되는 시간에 귀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강의 때, 수업 때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